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무래도 9.13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이룰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발표되고 나서 거래는 완전히 올스톱 된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뭐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나요?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숨고르기를 좀 하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눈치도 네. 좀 보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크게 얘기를 하자면 수요 억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주로 다루어졌는데,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 너무 길어. 대충. 핵심만 찍고 갈 핵심만.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일단 종부세 이 발표가 지난번에 있었던데 약하다. 그래서 추가 보완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번에 예. 좀 얘기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든가 네. 이제 특정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도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부터도 강화한 내용들 들어갔고, 네. 일단 또 세율도 올리는 부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언급되었던 내용이고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책의 방향성은 알겠고 실제 어떻게 확정될 거냐는 일단 나중에 봐야겠죠. 그때 그래서 실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것인가는 그때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큰 틀의 방향성에서 세금 예, 세금 등으로 네.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제 기재부에서 네. 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일단 4주택자에 대한 압박 또는 유주택자에 대한 압박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사지 말라. 집을 더 사봐야 임대사업자 내시 이제 처음 그거죠. 집을 더 사실 때 대출 안 돼요. 2주택자시면 대출 안 되고요. 한시적 1세대 2주택을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짧으니까 네, 그럼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들 새로 뭐. 사셔서 파실 때에도 양도세 중과되는 건 당연히 아시죠? 네.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대출을 좀 더 받으려고 빠져나가려고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서 사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얼마 안 돼요.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셔도 네. 혜택 없어요. 혜택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집 하나 더 사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들고 계신 상황에서도 예, 이제 세금 뭐 좀 별로 안 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월세 더 늘릴게요. 그럼요. 거기다가 꽉꽉 짜내면서 그렇죠. 더 사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꾹꾹꾹꾹 막 다방면으로 누른 게 보이는 금융 쪽 대책이다. 금융세제 대책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책은.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본인이 집을 사놓고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살다가 팔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거 안 해줄게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이 세금 그 소득세 관련해서도 네. 거주 요건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를 증세하겠다라거나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추가. 그러니까 집 사지 말란 얘기죠. 그죠?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사지 말거나 없는 사람이 사더라도 실수요 거주하는 조건을 붙여서 거주할 각오로 사라.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에 대한 수요에 대한 매수 수요의 메리트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잘라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종부세 인상이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항상 어렵다? 세부담, 조세 저도 사실 이제 정부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뜨거워지니까 네. 그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서 어느 정도 가둬놓으면서 공급들이 결국 사실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은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고주택의 공급이든 물리적인 공급이든. 근데 말씀하신
이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이 시장의 역습, 그러니까 시장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워요. 이게 당장 이제 늘어나는 세금 저부터도 되게 위기감이 커요. 왜냐하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세금은 국세는 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방세고 국세고 내야 되는 세금인 건데 그 세금 안 내면 결국 압류되는 거고. 근데 그 세금을 내려면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득의 증가는,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는 빤히 보여 이제. 왜냐하면 집값이 이미 호가, 뭐 집값 거래 가격이 올라갔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 공시 가격도 올라갈 거고 세율이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많이 늘어날 게 명백해요. 그럼 그 세금을 뭘로 낼 거냐? 내가 내년에 연봉이 그만큼 늘어나나? 내가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나? 담보되지 않아요. 그건 내년에 가봐야 아는 거야. 돈이 그렇죠. 더 벌릴지 어쩔지, 나의 그렇죠. 소득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덧반하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결국 가게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대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비를 그럼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겠네. 이제 그거는 사실 뭐 그거는 개개인들이 그렇게 다 대비를 하면서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다 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나는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지. 세금이 그렇죠. 늘어나는 주인은 열받지. 나는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열받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1주택자는 미미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달에 5만 원만 늘어나든 10만 원만 늘어나든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거잖아. 집이 주는 효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임대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받아 먹어줄 놈은 내 밑에 있는 놈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니까. 그게 이제 조세 전가가 일어날 건데 일어나요. 100% 일어나요. 근데 조세 전가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세금이 나보고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라 그랬으니까 내일 가서 세입자 월세 더 주세요, 또는 전세금 많이 올려주세요를 해도 세입자도 경제 주체야. 야 미친놈아, 지금 집이 남아도는데 네가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왜 올려주냐? 세입자들도 똑같이 비싸게 주고 그렇죠.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규 주택의 임대주택의 공급이 막 늘어나는 시절에는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줘요. 근데 당장 봐요. 내년 내후년에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입주 물량들이 엄청 많아요. 수도권에도 여전히 입주 물량들이 많아요. 이런 양질의 물리적인 주택 공급들이 적지 않은 수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물량들 올려달라고 하면 아이고 안 그래도 옆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전세 싼 거 있어서 옮겨가려고 그랬어요. 물량들, 왜냐하면 단기 기간 안에 보통 그렇죠. 입주 기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되는 이런 입주 물량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번에 건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유주택자들은 받기 상당히 어렵게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엄청 타격이에요. 엄청 커요.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주택자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주택자들은 금액이 되게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증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 입주하는 신규 입주 아파트들 전세 놓기 이제 만만치 않아요. 2달 안에 10,000세대, 5,000세대 입주해야 되는데 그 세입자를 어디서 그렇게 다 구해?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입주 날짜를 못 맞추면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붙게 되는데 연체 이자 금리가 8%, 11%막 이런 식으로 수준이죠. 급격하게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만 잔금 늦어져도요. 몇백이에요. 한 4,500 나와요. 비싼 아파트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2달이면 1,000만 원이야. 800에서 1,000. 3달이면 그러면 야 그거를 내가 내가 전세금 얼마 좀 더 받으려고 몇 달 기다리다가 돈이 그거는 진짜 불필요한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한번 세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또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계속
있기 때문에 음. 조세 전가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해요. 아. 현실적으로 하긴 어려워.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조세 되긴 전가가 되겠죠. 돼요. 왜냐하면 보유세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해 얼마 올랐고 내년에 또 얼마 올라가면 음. 나도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야. 세입자님, 저도요 안 올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집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올려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시세가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금액에 세를 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세가 전세가 6억인데 6억인데 그냥 살던 분이니까 계속 재계약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 안 들고 하니까 뭐 5억 8천까지는 해드릴게. 뭐 한 2천만 원 싸게 드릴게. 계속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게끔 올리겠죠. 이제 물건이 그런데? 이제 그 공급이 감소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조세 전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매도 부분도 제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이제 네. 막 얘기하다가 정부가 우리 와이프는 되게 정부 편이구나. 소위 말하는 좌파. 네. 뭐 그런 쪽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아니 네. 몰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거 세금 내고 팔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항상 뭐 내가 생각할 때 좌파는 아닌데,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쪽에 뭐 기치를 항상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의견 대립이 있는 편인데 아 이거 씨 와이프한테 죽었다.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부동산 유주택자들은 네. 굉장히 좋지 않은 놈하고 동업을 한다. 그 놈이 누구냐면 정부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엄청 손실도 많이 받고 고통도 겪어봤잖아요. 딱 정부는 동업자인데 어떤 동업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정부하고 동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야. 집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이래. 집 샀어? 야 세금 내. 그러니까 일단 삥을 뜯어. 보유세를 뜯어. 야 아니지. 집값이 취득세. 오른다. 그러니까 살 때도 취득세 내고 보유. 아 그래? 이제 앞으로 돈 내 나한테. 왜냐면 너 집 갖고 있잖아 임마. 그래서 매년 삥을 뜯어. 재산세 보유세를 두 뜯어. 야 집값이 올라갔다. 네. 야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더 내. 늘어나.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하락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집 팔았어? 나 손해 많이 보고 팔았어. 그래? 그래? 안 됐다. 그냥 끝이야. 뭘 또 끝이에요. 그럼 내려주지. 뭘 내려줘? 마이너스 손실 왜? 난다고 해서 정부가 무슨 책임을 져줘?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그 손해는 온전히 안 됐다. 네 책임이야. 왜 그러길래 집을 막 샀냐? 그리고 정부는 아무 손실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늘었어. 늘었어? 그러면 받네. 야 얼마 남았어? 야 2억 남았어? 야 니네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네. 야 20% 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더 있었으면 10% 더 내. 두 개 더 있으면 20%. 지금 세율 대략 따지면 40-50% 되잖아요. 1억 남았어? 4천 내. 2억 남았어? 8천 내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팔았어? 그러면 보유세 더 내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정부가 주고자 하는 시그널이 그건데 과연 되게 진짜- 나쁜 파트너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중과세 받으면서 네.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파는 게 현실적으로 음.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은 거 말고 그래서 파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내가 왜 얘기해? 지속 보유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그 그건 얘기를 해줘야죠. 그 각자가 얘기를. 판단하셔야지. 그 얘기를 해야지. 하락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이 진짜 부동산의 보유 매도 이런 거는 이 파도를 잘 타는 일종의 서핑 것 같아서 잘 이게 모험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락장에서 잘 털기만 하면 하락장 가면 또 이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풀려버리면 뭐 그러면 중과세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락할 수도 있죠. 상승한 부동산이 상승하는 때가 있으면
있으면 하락하는 때도 있고 하락하는 때가 있으면 상승도 하는 거지. 그거 너무 미온적이다. 어? 그런 거 말고 좀 더 단기적으로.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없지. 여기 없지. 어? 자, 우리 겸손한 우리 강 아이 소장님과 함께. 모른다니까요. 네. 몰라. 자, 그래서 지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니까 결국은 부담스러우면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긴가민가하고 지금 봐. 이게 사람들이 미온적인 이유는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떻게 입법될 거냐.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게 나를 구속할 거냐가 아직 확정 안 돼. 저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공포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올해 보유세가 100만 원이면 내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150만 원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상한 제한을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렇죠. 네,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00이면 내년에 150. 근데 그거를 해분합 늘어나는 거 상한을 300까지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올해 1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바뀌면 내년 300이 될 수도 있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른 주택 공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세율까지 올리면 실제로 반영이 이렇게 커질 수 있거든요. 커지죠.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내다가 300만 원 내는 건 엄청 큰 거고요. 저는 100만 원짜리지만 지금 500만 원 내고 있는 사람은 1,5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더 문제야. 1,500이 4,500 된다고 하면 그건 뭐야? 그건 올라갔을 때 미치는 얘기고.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한이 그렇게 팍팍팍 뚫려버리면 되게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실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입법이 될지를 아직 모르니까 보는 건데 일단 그게 통과가 되고 내년에 일단 고지서 받아보기 시작하고 하면 누구부터 문제가 생길 거냐. 근로소득이 또는 임대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많지 않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아유 내가 들어서 판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계속 고민하겠죠. 이 정부가 얼마나 더 가면서 내가 1년 연간 계산해 볼 거 아니야. 내가 보유세를 이 금액으로 몇 년 더 내면서 버티는 게 나을까. 지금 양도소득세로 한 방에 얼마를 더 털리는 게 나을까 계산해 보고서 그냥 죽은 듯 산 듯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가면서 돈 사채 끌어오면서 이걸 갖다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팔 거를 고려하는 게 더 나한테 많이 줄 거냐 아니면 지금 중과세 두들겨 맞고 세금 이만큼 내고 지금이라도 그냥 엑시트하는 게 나을 거냐 그 고민들을 개별 주체들마다 하겠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1번 대출 많은 사람.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에는 금리 인상 부분이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도 고통스럽겠지만 더 조여오는 거는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세부담 부담. 금융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다가 이제 그거 버티지 못하는 대출 많은 사람 또는 이제 소득이 많지 않은 연세 있으시는 분들부터 굉장히 크게 압박을 받으면서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결국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동안 임대를 하셔서 임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셨던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일단은 또 하나 의미 있게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 기간 위반을 할 경우 세부담이 과태료가 건당 1,000만 원에서 3천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등록을 하신 분들은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반면에 또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단기간에 팔 계획이 없다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임대 의무 기간에 대한 계산.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은 보는 거는 아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두 가지 부분, 임대 의무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생각들 많이 안 하시고 혜택 보실 생각으로만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아직 경험이 없잖아, 다들. 근데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도 나중에 가면 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기도 하지만 네. 과태료 경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가 되게 클 수도 있는데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은 다주택자가 네. 집을 뭐냐면 지금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엄청 클리어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다주택자 중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추세지. 근데 앞으로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임대사업자 활성화라고 하는 게 결국 증세인 거고요. 그리고 소득 발생하는 것들을 클리어하게 제도권 안으로 갖고 와서 사업자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감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세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되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다주택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이코르 동일선상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용 말 그대로 자가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지금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 임대사업자 많이 내는 것처럼 뭐 주택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하는 사람 임대사업자를 내면 과태료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뭐 또 생각보다 크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과태료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어떤 페널티를 줘서 압박하기 위해서 네 함부로 임대사업자 없애고 도망갈 생각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키우는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시장이 그런 것 안정화되면 조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혜택은 주되 기존에 있던 혜택은 계속 주되 앞으로 추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겠다. 금액용도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의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 과세를 하려고 RHMS를 도입하겠다. 네, 그것도 오, 되게 이거 쇼킹해. 이거는. 근데 그건 사실- 원래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도입한다고. 예. 사실 할 수 있었어요. 그 동안에도. 근데 안 했거든. 근데 결국은 하네 드디어.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뭘 해요?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차피 안 해도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혜택 보고 예. 한다. 그럼 단기 매도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분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세금 내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얘기 나눠보니까 자기는 다주택자인데 사업자 등록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점에 매도할 거기 세금을 때문이다. 내더라도 매도하려는 매도 타이밍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세무사님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장기 보유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계속 들어요. 왜냐면은 못 팔잖아요. 말 그대로 강 소장님 얘기처럼 부동산 시장이 임대 기간 내에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처분을 발생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결국 부담이 더 추가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매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들 다시 얘기하면 투자 목적으로 해서 임대 사업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셨던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각자 선택은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고 RTMS는 많이 들어봤어도 또 RHMS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RTMS.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RTMS. 그래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장난 아니구나. 거기다가 또 그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들도 다 잡아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가서 네. 어머님 집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니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좀 인증서 가지고 랜턴 네네. 가서 하시라고 네.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화를 내신다. 컴퓨터 쓸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다 해야 될 것 같아. 인증서는 있으시죠? 해야 될 것 같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네.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갭 투자가 아닌 월세 형태로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러면 끌고 갈 만큼의 어떤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세로 세를 놓을 경우에는 사실 전세로 임대했을 때도 임대사업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간주임대료 네, 되죠. 간주임대료.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계산해서 비율을 돼요. 해가지고. 모르실까봐. 많은 분들이 전세는 소득이 없으니까 음. 임대사업에 의한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당연히 내죠. 네, 생각들을 하시는데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해가지고 소득세 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 얘기가 커. 생각보다 많이 내.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데 대출이 지금 다 막히거든요. 네. 그런데 임대사업자 대출도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는데요. 예외로 또 하나 풀어주는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매입 임대가 아니라 신축 임대 하시는 분들 있죠. 건설 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다고. 근데 건설임대는 지금 불안한 주택 시장이 아파트 시장인데 지금 그런 건설임대라고 하는 건 다세대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으면 뭐가 막히는지 알아요? 뭐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임대를 풀어줘 그건 냅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소규모 주택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소규모로 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삼아서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집 짓는 게 뭐냐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가라주택 정비 사업인데 그렇죠. 소규모란 말이에요. 얘네를 막으면 지금 열심히 그걸로 해서 거기에다 용적률 인센티브며 층고 인센티브 줘가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기조인데 그거 막아버리면 그 사업에도 다 또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는 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단순히 열어줬다 이렇게 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임대 사업을 하려면 이제 매수해서 하지 말고 지어서 해라. 공급을 늘려서 해라. 근데 지어서 해라가 빌라 지으라는 소리잖아. 빌라도 뭐 주택이니까요. 네, 네. 네. 주택에 대한 공급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기조였고 그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다. 더 좋아요. 혜택도 많아. 도시정비기금에서 돈도 싸게 빌려주고. 아파트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빌라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인정. 그런 차원에서 네.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뭐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대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정말 정상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설임대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건 괜찮으리라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출 관련해서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뭐요? 최근에 9.13 대책 나오기 전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뭐요? 부동산 서디 카페에 광고 좀 하고 싶대. 광고 하고 싶다는 상품이 뭔지 알아요? 뭐? P2P 대출. 음. P2P 대출이 이제까지는 보통 뭐냐면 P2P 대출 제안은 많이 들었는데 대출 광고 P2P 대출 광고는 안 받거든요. 아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P2P 대출 자체가 리스크가 커. 주로 이제 시행사업 뭐 건물을 상가를 짓는다거나 빌라를 짓는다거나 할 때 돈이 부족할 때 이제 P2P에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거기다 고금리를 빌려주고 이렇게 가는 구조로서 많이 지금 P2P가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제 사업이 부실해지면 얘네도 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 P2P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P2P가 네. 잠깐 논외로 새는 이야기인데 네. 그 고의로 그렇게 해서 부도낸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각해.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걸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P2P는 아예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광고 제안이 들어온 건 뭐냐면 P2P 가로 열고 아파트 담보 대출 가로 닫고 이거를 당신 카페에서 광고하고 싶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금융, 1금융, 2금융, 다 막히니까. 3금융 이걸 막으니까 지금도 사실 그 브릿지론 이런 사업 시행 자금
브릿지가 1금융권 갖다 쓰기 힘드니까 야 니네를 뭘 믿고 그 사업에 돈을 빌려주냐고 뭐 안 빌려주니까 P2P가 그쪽 들어가가지고 아주 맞죠. 꿀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렇게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까지는 과거에는 그 우리 P2P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이자를 그렇게 돌려드려요를 목적으로 광고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뭐냐면 돈을 못 쓰세요? 저희한테 돈을 빌려 쓰세요. P2P로 돈을 빌려 쓰세요. 좀 금리는 높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정부도 이제 그쪽도 이게 사금융 계속 막히고 그럼 P2P 막히면 또 뭐 하겠어? 또 사채도 나오겠죠. 또 막히고 P2P가 사채지 뭘. 그래.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시장은 또 이 규제에 따라 또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뭔가 우리는 먹을 게 없을까? 또 이러다 해외 자본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무튼. 네. 아무튼 그만큼 어렵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들어오겠죠. 네, 수요가 있으면 들어오겠지. 돈이 보이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P2P 쪽도 연체 이자가 지금은 그 이자 제한 상한선 그것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다. 옛날처럼 고금리는 못 근데 받아요. 아파트 담보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겠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시행 사업보다는 안정적이잖아. 일단은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막힌 시장에 물꼬를 틀어준 역할은 하겠네요. P2P.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대응, 그러니까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 한간에 얘기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는 것도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뭐 너무 많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불만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특히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소득 기준이 1억이 뭐 넘냐 안 넘냐 맞벌이를 하냐 안 하냐 뭐 여러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지니까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보호는 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대출이 안 나와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런 분들이 설마 하니 그 P2P 쪽으로 손을 대시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모르지. 왜 모르냐면 사실 이 무주택자들이 공포감에 쩔어서 너무 올라간 금액도 받아 먹어주는 거거든요. 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시점에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의사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쨌든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이제 대출, 자금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유동성 묶은 것 맞겠다라고 같아요. 하는 게 사실 이제 이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에서도 유동성을 뒤늦게 막은 게 되게 후회였다라고 그렇죠. 회자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갈 때도 제일 먼저 역점을 둬서 건드린 게 딱 금융 규제. 8이 대책 나오는 날 바로 대출부터 찍어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잠그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돈줄만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만 꽉 틀어 막았으면 차라리 물량이 좀 재고 주택의 물량은 이만큼 먹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한쪽은 잠그고 한쪽은 좀 열어놨으면 이게 급등하는 모양새는 안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맞아요. 냅뒀으면 그냥 이거는 어차피 다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돈을 빌려올 구멍이 없으니까 더 못 사는 거고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둘 다 막으니까 둘 다 이 빨대 효과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어제도 제가 신문사 기자분들이랑 잠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지금 이 시점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케이스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면 이렇게 올라간 금액 상태에서는 그걸 풀어줘 봐야 사실은 걔네들한테 돈만 주는 이게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도
양도세로 뺏어갈 부분을 그 사람들이 손에 쥐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또 다시 대출 없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고 계속 풀어준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때까지는 팔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막 물건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될 수 있는데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절벽이 생기면서 다시 효과가 올라가자 물건이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 완화 물건이 나올 재고주택이 물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방법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도 뚜렷한 해답은 생각이 없죠.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어려운 그리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서 수요를 막겠다라고 이제 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시장에 있어 보면 뭐 현금 들고 와서 사시는 분들 대출 안 받고 현금 들고 와서 사시는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새. 지금 지방에 음. 저기 장난 아니래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위축됐지. 왜냐하면 대책이 세게 나오고 실제로 오늘 지금 우리 얘기 이것만 하고 있지만 네. 내일 다시 찍어야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일 9일 대책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나오면 네. 저희 찍는 날짜는 지금 9월 20일이거든요. 네. 이제 방송은 9월 21일 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놈들은 지금 9일 대책 나왔는데 9.13 대책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어. 이게 나오면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대책들이 지금 이번 대책은 기재부발 대책인 거고 그러니까 다 금융 대책, 세제 대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발 대책은 말 그대로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규제들이 나올 거예요. 뭐 그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던 담합 근절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공인중개사법 개정해서 막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뭐 재개발에 자꾸 투기가 옮겨갔을 것 같으니까 그걸 규제하는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도시정비법을 건드려야 되니까 이 국토부발 대책에 포함돼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도 또 나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금융대책도 입법화하는 과정이 올가을에 있을 거고 이 국토부 대책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양새가 정해질 때까지는 조금 심리가 얼어붙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겨울 오면 조금 또 근데 사실 찬바람 이게 불면 예. 정부에서 이번에 투기를 잡겠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시작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거 지금 뭐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없는데 국회가 뭐 그거를 제가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 당시에도 8.3일 대책 나오고 대책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보수 이 야당 쪽에서 저걸 가만 냅두겠냐. 이거는 지금 이 뭐 심각한 재산권 침해며 그리고 국회에서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많았거든. 개뿔 다 통과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왜냐하면 거기에서 네. 그거 반기를 내세우면 그럼 집값 이게 정확한 이게 적절한 대책인지는 사실 몰라. 그거에 대한 건 모르지만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반하는 안 됩니다 하면 딱 뭐냐면 역시 저놈들은 집 가진 놈들을 대표하는 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자기들도 표가 떨어져. 그렇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때 거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손들었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고가 됐고 우리가 좀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 내용들이 하나씩 시장에 적용되려면 뭐 국회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식의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십사. 그러니까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큰 기조에서 이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하는 것들은 퍼센트 조정이나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또 그래요. 대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분 없이 나오면 그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명분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한다고 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